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후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성폭행하며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를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 두 분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건을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사건 정황들을 털어놨는데 출소 후에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 20개월 아이를 살해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최근에 출소한 양 씨가 지금 본인이 이제 동거하고 있던 그 정 씨가 키우고 있던 그 딸 아이, 당시에 이제 20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본인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친딸이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의 딸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로서 제 딸에게 범한 그 범행의 수법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이제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에 1시간 동안 주먹질을 하고 발로 짓밟아서 이제 발이 비틀어진 아이의 그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벽에다가 막 던지고 이래서 아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딱딱한 물체로 아이의 정수리를 10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보여서 뭐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서 아이가 살해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인 거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죽이기 전에는 이제 아이와 그 동거녀를 무릎 꿇린 채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면수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탈을 쓰고 벌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좀 그런 사건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양 씨가 친딸인 줄 알았다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친딸이 아니든 친딸이든 간에 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뭐 유사성행위를 아기에게 번갈아 가면서 시켰다는 게 할머니의 증언인 것이고, 딸과 아기에게 번갈아 가면서 시켰다는 게 할머니의 증언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장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 장모에게 범행 후에 음란한 문자를 보낸 것도 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어떤 그런 자신의 뭐랄까요, 뭐 성충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이 범죄를 연구한 35년 정도 했는데요. 가장 비인간적인 이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동 학대의 사례의 그 모습 자체도 정말 잔혹할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도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안에 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부인한테 술을 먹으러 가자는 등 또는 이 아이스박스를 바다에 버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 등,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 뿐만이 아니고 부인과 함께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성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인도적이고 반인격적인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본인은 지금 예를 들면 성도착의 한 모습으로 성중독증이다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물론 의사의 이 정신과 감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의학적으로 성중독이라고 하는 중독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이상심리적 매뉴얼에도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 그 애틀랜타에서 그 발생을 했던 한인들이 그 모여 사는 곳에서 한인도 4명이 그 죽고 다른 사람도 수명이 살해했는데 그 용의자도 성중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성중독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일단 심리적으로 분석을 그 해보면 예. 결국은 이 가족을 나의 정말 의미 있는 타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단순한 물건으로서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왜곡된 성적인 공상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지금 아이에 대해서 또 부인에 대해서 또 한층 더 나가서 그 장모에게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예, 예. 그런 메시지를 그 보냈던 이런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봐서는 정신 감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이것은 성격상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의사 능력까지 없을 정도로 책임 무능력까지 없을 정도로는 인정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기 사건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그 있는 것입니다. 네네. 결국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그 여론 그 상에도 사실은 그 사형제가 다시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가장 극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선 주자의 그 한 분 역시 예,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사건은 일단은 이 이유, 정신적인 감정뿐만이 아니고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예. 사법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짚어야 될 부분들을 포인트별로 다 이제 말씀 주신 건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그 과거 행적을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오늘 시점 이후에라도 뭐 내가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내가 뭐 성중독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적인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으로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냐? 그러니까 자신 계좌는 물론이고 당시 피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엄마인 정 씨의 계좌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실제 징역을 살았던 전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사기 전과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음악 이용권을 판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음악 이용권을 사려는 사람이 돈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으면 이게 바로 이제 사기죄로 들통날 수가 있으니 그 당시에 동거 중이었던 아내의 계좌를 이용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 면밀한 어떤 그러한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아내의 계좌를 이용한 그런 사기 행각이 적발되어서 지금 사기 혐의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와서 네네.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저도 주위에 변호사들이 참 많지만 예.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사형 폐지론자였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러한 소신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대다수 나올 정도로 예. 변호사들 사회에 던진 충격도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형제 이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뭐 더한 논의들이 더 많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론 사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성범죄자들에게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성중독 약물 치료,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역시도 일종의 치료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형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이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집행된다고 한다면 그 화학적 거세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네. 유기징역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네네. 법적인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성충동 약물에 관한 이제 법률이 근거가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의 그 절차는 검사가 먼저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 중간에 그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거신 후에 즉 이것은 자신의 자활 의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신과적 감정 평가서와 함께 예. 법원에 그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판사가 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한은 15년 동안 이 약물을 강제로 주입받아야 되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의 그 성격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예.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 국내에서는 2011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고 예. 약 49명이 이 대상자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재범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이 약물 중단을 끊었을 때 예. 다시는 이런 왜곡된 성적인 의식 자체가 다시 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예. 우울증이라든가 신체 건강의 그 이상에 있어서 예. 따라서 이런 그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더라고 하더라도 예. 심리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또 그 본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자활 의지도 이제 함께 그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네. 또 뭐 일각에서는 심지어 그 물리적 거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습니다.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부 외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물리적 거세든 화학적 거세든 이 호르몬 분비의 조정을 통한 것이고 예. 이것 이외에 심리적인 치유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론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